당시 퍼시벌 로웰은 자신이 건설한 아주 커다란 망원경으로 직접 화성을 관측을 하게 되고요. 화성에 어쩌면 정말 외계인, 화성인이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력을 품은 채 화성을 연구하게 됩니다. 당시 로웰이 했던 주장을 우리가 한번 지금 살펴보면 화성에 살고 있는 화성인들은 우리 지구에서처럼 똑같이 적도 지방에는 물이 부족하고요. 극지방에 얼어있는 물을 녹여서 그 물을 끌어다가 적도 지방에서 쓰려고 이런 운하를 지었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는 주장이죠. 하지만 로웰의 주장은 꽤나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부터 여러 대중문화에서 화성에 외계인, 화성인이 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남기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SF 소설과 영화에서도 화성의 외계인들을 그리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정말 퍼시벌 로웰이 주장한 것처럼 화성 표면엔 오래전 살고 있던 이 화성인들이 남긴 운하, 건축물의 흔적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여러 시도 끝에 드디어 1960년대가 되면서 미국은 최초의 화성 탐사선 메리너 4호를 화성 곁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리너 4호가 탐사하던 당시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컴퓨터가 지금처럼 똑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탐사 로봇이 화성에서 날려보낸 여러 데이터들이 10101111 이진법으로 날아오겠죠. 그런데 그 이진법 데이터를 이미지로 변환하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시 똑똑하지 못했던 그 옛날 컴퓨터로 이 데이터를 이미지로 바꾸려면 거의 일주일 가까운 아주 긴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정말 갖은 노력 끝에 겨우겨우 탐사 로봇을 보냈던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그 일주일조차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참을성이 부족했던 천문학자들, 엔지니어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자, 이 기다랗게 10101111로 쭉 써있는 데이터 종이를 먼저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종이를 길게 세로로 잘라요. 그 다음에 세로로 길게 자른 종이를 벽에다가 붙였어요. 이 종이에 출력되어 있던 각각의 숫자들은 실제 이미지상에서 각 픽셀마다 어떤 색깔, 어떤 채도와 명도를 의미하고 있는지 그 이미지 픽셀들의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숫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천문학자들이 어떤 꼼수를 쓰게 되냐면 인근 문구점에 가서 파스텔을 사옵니다. 그 다음에 그 파스텔 크레파스로 직접 숫자에 맞게 픽셀마다 색깔을 칠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확인한 화성의 이미지는 사진이 아니라 크레파스로 색칠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크레파스 그림으로 완성한 화성의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화성에서 기다리고 있던 실제 운하 혹은 강줄기와 같은 지형들이 존재하는지를 이때부터 확인을 하게 되었던 거죠. 물론 나중에 가서는 실제 컴퓨터로 변환을 해가지고 실제 사진으로도 이 데이터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연이은 메리너 탐사를 통해서 확인했던 실제 화성의 이미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화성 표면 곳곳에 다양한 크레이터가 파여 있고 또 중간중간 커다란 협곡과 강줄기처럼 보이는 독특한 지형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안타깝게도 앞서 퍼시벌 로웰이 주장했던 것처럼 화성 표면에 건설된 외계인들의 거대한 인공운하, 거대한 관계 수로망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성 표면의 탐사만으로도 천문학자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비록 인공운하까지는 아니지만 무언가 오래 전에 화성 표면에 물이 흘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거대하고 뚜렷한 지형적인 흔적을 발견하게 된 거죠. 지금 화성 표면의 사진을 잘 보시면 화성 한가운데 아주 기다랗게 아주 깊게 파인 거대한 협곡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진으로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보시면 우리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그랜드 캐년 같은 아주 유명하고 거대한 협곡 정도는 귀요미가 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협곡에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천문학자들이 메리너 탐사를 통해서 확인했던 이 거대한 협곡에 메리너 협곡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요. 아마도 오래전 화성에서도 물이 흘러갔던 흔적을 보여주는 그런 흔적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끔씩 크레이터로 보이는 여러 지형들도 보면 그 깊은 바닥면이 무언가 오래전 물로 채워져 있던 호수나 바다가 메마르면서 생긴 지형으로 추정되는 이런 독특한 지역들도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천문학자들은 비록 지금은 화성이 완전 메마른 붉은 사막 행성이지만 아마도 과거에는 아주 많은 물과 바다와 강으로 채워진 우리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래전에 화성에 물이 존재했다면 어쩌면 과거의 화성에도 우리 지구처럼 생명체도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드디어 천문학자들은 본격적인 화성 착륙선들을 보내게 됩니다. 보시면 지금 붉게 메마른 화성 표면 위에서 기다란 하얀색의 로봇팔을 쭉 뻗고 있는 아주 귀여운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바이킹 착륙선 탐사선 안에는 아주 독특한 탐사 실험 장치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장치냐면 로봇팔로 화성의 흙을 퍼올려서 그것을 로봇에 집어넣고 그 흙 속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어쩌면 미생물들의 생명 활동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확인하기 위한 실험 장치가 들어있었죠. 한때 이 실험 장치를 걸리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걸리버를 디자인했던 엔지니어와 천문학자들은 바로 이 실험 장치를 통해서 비록 지금은 존재하고 있지 않더라도 오래 전까지 남아있었을지 모르는 그런 화성 고생명체들의 흔적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었죠. 실제 화성의 극지방을 보면 우리 지구의 남극과 북극처럼 아주 두꺼운 얼음이 얼어있는 이런 극지방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화성이 극지방에 마치 모자 같은 관을 쓰고 있다라고 해서 극관, 영어로는 폴라캡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극지방 폴라 지역에 쓰고 있는 캡 모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화성의 극지방에 고여 있는 얼음들이 많이 있다면 아마 이런 극지방에 갔을 때는 좀 더 높은 확률로 어떤 물의 존재나 생명체 존재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2007년 드디어 화성 표면에 극지방에 착륙시켜서 실제로 그 주변 얼음의 존재를 탐사하는 피닉스라고 한 탐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피닉스 탐사선이 실제로 화성 극지방에 착륙하고 나서 찍었던 그 첫 번째 인증샷을 잠깐 같이 구경해 볼까요? 넓게 펼친 동그란 태양판도 볼 수가 있고요. 그 주변에 아주 말끔하게 텅 비어있는 화성의 깨끗한 풍경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피닉스 착륙선은 극지방에 착륙하자마자 아주 우연하게도 놀라운 발견을 하나 하게 됩니다. 자, 제가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면서 과연 사진 속에 어떤 놀라운 존재가 숨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피닉스가 직접 찍었던 자신의 아랫부분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잘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숨어 있어요. 사진 가운데 약간 위쪽을 보면 약간 좀 반투명한 하얀 물질이 화성의 흙 위에 뭔가 동그랗게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저것이 화성 극지방 주변 토양에 지금까지도 꽁꽁 얼어 있는 바로 얼음의 존재입니다. 운 좋게도 이 피닉스 착륙선은 딱 착륙한 그 지점이 화성에 얼음이 얼어 있는 바로 그 포인트였던 것이죠. 게다가 이 피닉스 착륙선은 아까 보셨던 바이킹 탐사선과 마찬가지로 직접 로봇팔 끝에 있는 삽으로 화성의 흙을 긁어 올려서 여러 다양한 성분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아주 귀여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피닉스 착륙선의 그림자를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구석구석에 삽질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도랑이 파여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참 귀엽게도 이 로봇팔을 긁어서 만든 이 작은 도랑에도 이름을 지어 놓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름을 지어 놓은 잠깐 보여드리면 가장 왼쪽에는 도도 골디락스란 이름을 지어 주었고요. 또 그 중간에는 네버랜드 또는 스노우 화이트 이런 식으로 되게 동화 속에 등장할 것 같은 귀여운 이름의 이제 도랑 이름들을 지어준 거죠. 자, 그런데 가장 왼쪽에 있는 도도 골디락스 도랑을 한번 살펴볼까요? 실제로 당시 착륙선으로 퍼올렸던 그 도랑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로봇팔로 흙을 딱 긁어 올렸을 때 그 직후에는 붉은 사막의 흙 위에 뭔가 하얗게 쌓여 있는 것 같은 독특한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며칠 정도가 지나고 나서 잠깐 하얗게 쌓여있던 그 하얀 물질들이 금방 사라지는 장면도 볼 수가 있었죠. 바로 이게 뭐냐면 흙 아래 얇게 쌓여있던 눈, 얼음의 존재입니다. 흙을 잠깐 긁었을 때는 잠깐 노출되면서 하얗게 쌓여있는 얼음, 눈의 존재가 잠깐 노출이 되었다가 금방 온도가 올라가고 얼음이 증발하면서 승화하면서 다시 사라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피닉스의 탐사를 통해서 천문학자들은 보다 더 확실하게 분명 화성에는 아직까지 얼어있는 물로 이루어진 얼음 성분들이 꽤 많이 존재하고 있다. 게다가 표면에 얼어있던 물과 대기 중의 수증기가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일종의 물의 순환 사이클,
땅과 하늘을 오고 가는 물의 사이클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우리 화성은 지구와 얼추 비슷한 하루의 길이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구에서의 하루는 24시간 정도잖아요. 화성에서의 하루도 이와 비슷합니다. 대략 24시간 37분 정도예요. 딱 화성에서 하루를 보낸다고 하면 우리 지구보다 한 40분 정도 살짝 더 긴 하루를 보낸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재밌는 사실은 화성은 우리 지구와 얼추 비슷한 25도 정도의 각도로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도 살짝 기울어진 상태로 자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북반구에 태양빛이 많이 비춰지고 어떨 때는 남반구에 태양빛이 많이 비춰지고 하는 그런 주기적인 계절 변화를 겪고 있죠. 마찬가지로 화성에서도 어떨 때는 북반구에서 낮의 길이가 길고 어떨 때는 남반구에서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이런 여름과 겨울을 오고 가는 계절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다만 화성의 경우에는 우리 지구보다 더 바깥에서 더 큰 궤도를 천천히 돌고 있기 때문에 화성의 1년은 지구보다 훨씬 길어요. 화성의 1년은 대략 687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687일 정도의 1년을 4분의 1 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주기적으로 계절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계절이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화성의 극지방 있죠. 이 화성의 극지방에 쌓여있는 얼음의 면적도 화성의 계절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화성의 북극에 추운 겨울이 찾아오면 북극의 얼음 면적은 넓어지고요. 반대로 화성의 북극에 따뜻한 여름 계절이 찾아오면 북극 얼음의 면적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처럼 주기적으로 계절에 따라서 얼음의 면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화성에서도 뚜렷한 계절 변화가 벌어지고 있고 또 땅과 하늘을 오고 가는 물이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순환 사이클이 돌고 있다. 이런 사실도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화성 극지방에 쌓여있는 얼음들을 우리가 레이더로 관측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독특한 지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화성 극지방의 얼음 사진을 하나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그냥 매끈하게 얼음이 잘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겹겹이 여러 층으로 눈이 덮여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칼라 이미지로 화성의 눈 덮인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시면 마찬가지로 무언가 겹겹이 기다랗게 여러 층에 걸쳐서 눈이 덮여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눈 덮인 지형, 화성의 극지방의 얼음 지형들을 우리가 레이더로 관측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옆면을 길게 자른 것 같은 단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위쪽에 있는 검은색 이미지를 보시면 무언가 겹겹이 두꺼운 얼음층이 쌓여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여러 층에 걸쳐서 화성에 눈이 덮여 있다 이런 흔적들은 우리가 화성의 북극, 남극 그리고 중간중간 볼 수 있는 다양한 얼음층에서 골고루 볼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지형인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화성의 얼음층이 쌓일 때마다 화성의 기후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달랐던 시기가 여러 번 반복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떨 때는 화성에 눈이 쌓일 때 비교적 따뜻한 계절이었고 또 어떨 때는 화성에 눈이 쌓일 때 비교적 추운 계절이었고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추운 화성과 따뜻한 화성을 번갈아 가면서 화성의 기후가 극단적으로 들쭉날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다른 레이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아래쪽에 기반암이라고 되어 있는 암석과 흙으로 덮인 그 지형 위에 굉장히 두꺼운 얼음이 덮여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얼음의 단면을 우리가 그 CT 사진 찍는 것처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아주 겹겹이 여러 층에 걸쳐서 눈과 얼음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독특한 겹겹이 쌓여 있는 얼음층의 구조는 대체 왜 만들어지는 걸까요? 바로 그 이유는 화성의 기후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어떨 때는 엄청 추웠다가 어떨 때는 엄청 더웠다가 이런 극단적인 기후 변화를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놀랍게도 화성은 자전축이 굉장히 심하게 기울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화성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지구를 비롯한 목성, 토성 같은 여러 행성들에 의한 중력의 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오른쪽 그래프처럼 화성의 자전축 기울기가 굉장히 크게 기울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거의 0도에 가깝게 화성에 거의 수직으로 서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거의 80도에 가깝게 정말 수직에 가깝게 거의 들어 눕기도 합니다. 이처럼 화성의 자전축이 굉장히 들쭉날쭉하고 심하게 기울어지게 되는 이유는 화성에게는
화성의 중심축을 예쁘게 잘 붙잡아 줄 만한 덩치 큰 위성, 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화성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 달들은 화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작은 크기를 갖고 있는 정말 작은 감자 같은 친구들밖에 없습니다. 이와 달리 지구의 경우에는 거의 지구 자체 크기에 비해서 4분의 1씩이나 될 만큼 아주 큰 크기를 갖고 육중한 질량을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달이 있죠. 덕분에 달의 중력 덕분에 지구의 자전축은 아주 크게 뒤뚱거리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딱 지금의 각도를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성 곁을 돌고 있는 이 위성들이 얼마나 하찮은지, 얼마나 작은 크기인지 한번 사진을 통해서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시면 화성 너머로 무언가 작은 점 하나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저것이 화성 곁을 돌고 있는 그나마 가장 큰 위성 포보스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화성 경우에는 화성 곁을 돌고 있는 위성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 작은 데이모스, 그나마 큰 포보스, 이렇게 크고 작은 감자 같은 요상한 조약돌 같은 위성들이 돌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위성 자체의 사이즈가 10km, 20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화성 사이즈에 비하면 거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작은 사이즈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이 화성의 위성들이 화성에 비해서 얼마나 작은 크기를 갖고 있는지 한번 극단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쭉 줌인을 해볼 테니까 한번 화성의 위성이 언제 보이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쭉 들어가면 보이시나요? 아직 안 보이신다고요? 자, 조금 더 집중해 보세요. 자, 드디어 나왔네요. 아주 작은 돌멩이 같은 귀여운 친구 하나가 이렇게 화성 앞을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독특한 동그랗지 않은 울퉁불퉁한 모양을 하고 있다 보니까 화성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풍경을 또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지구에서도 동그란 지구의 달이 태양 앞을 싹 가리고 지나갈 때 태양빛이 완벽하게 가려지는 개기 일식을 볼 수 있죠. 참 절묘하게도 지구에서는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달의 실루엣과 지구에서 볼 수 있는 태양의 모습이 얼추 비슷한 크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운이 좋으면 정확하게 달 원반이 태양 원반을 가리고 지나가는 완벽한 개기일식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화성의 경우에는 애초에 화성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들의 사이즈가 너무 작다 보니까 태양 원반 전체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 감자같이 생긴 이상한 친구들이 요상한 그림자를 그리면서 태양을 가리고 지나가는 이런 이상한 일식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이 장면은 화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큐리오시티 탐사 로봇으로 촬영한 화성에서 벌어지는 일식 장면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보시면 감자 같은 실루엣을 아주 뚜렷하게 볼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화성에서 일식을 구경한다면 아마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화성의 경우에는 지구와 달리 귀여운 위성들만 거느리고 있다 보니까 계속 뒤뚱뒤뚱 거리고 주변의 지구나 목성 같은 다른 행성의 영향으로 인해서 뒤흔들리고 있는 자전축을 안정적으로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벌어진 화성의 자전축 변화를 우리가 추적해 보면 아마 0도에서 80도까지 굉장히 큰 범위를 오락가락하면서 흔들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하고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옆에 거대한 달을 거느리고 있는 지구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예쁘게 23도를 거의 벗어나지 않는 비좁은 범위에서만 안정적으로 자전축이 유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옆에 거대한 달을 거느리지 못해서 자전축이 굉장히 심하게 뒤흔들리다 보니까 화성의 기후도 아주 극단적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화성의 자전축에 따라서 기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화성의 자전축이 거의 0도에 가깝게 크게 기울지 않고 수직으로 서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태양빛을 항상 많이 받고 있는 적도 지방은 계속 태양빛을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반대로 극지방의 경우에는 항상 태양빛을 적게 받겠죠. 대신 태양빛이 거의 들지 않는 1년 내내 추운 극지방의 면적은 그리 넓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화성에서는 극관의 면적은 굉장히 좁을 거고요. 물도 적게 증발해서 전반적으로 적은 습도, 그리고 건조한 기후, 그리고 증발한 기체가 적을 테니까 낮은 기압을 갖고 있었겠죠. 자, 그러다가 화성의 자전축이 조금 더 기울게 되고 15도에서 30도 정도로 기울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계절에 따라서 어떨 때는 넓은 면적이 햇빛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좁은 면적에 햇빛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극관의 면적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들쭉날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어느 정도 수직하게 화성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1년 내내 항상 추운 계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극지방은 존재하고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번엔 거의 90도 가까이 80도까지 크게 화성의 자전축이 기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경우에는 화성이 거의 누워서 궤도를 돌고 있다 보니까 계절에 따라서 어떨 때는 화성의 극지방에 햇빛이 비춰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반바퀴를 돌아서 화성의 극지방으로 더 많은 태양빛이 비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동안 얼어있던 극지방의 얼음들이 일제히 녹을 수 있을 거고요. 화성 전체를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규모의 대규모의 홍수가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화성은 전반적으로 습도가 올라가고 습한 기후가 될 거고요. 또 굉장히 많은 양의 수증기가 증발하게 되면서 화성의 기압도 훨씬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천문학자들은 비록 지금 당장은 화성에 그 어떤 바다도 강도 존재하지 않는 메마른 붉은 사막 행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마도 먼 과거에는 화성 표면을 모두 바다로 뒤엎고 거대한 홍수가 뒤덮은 그런 물의 세계였던 적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흥미롭게도 우리가 오늘날의 화성의 지형들을 관찰을 해보면 분명 오래전에 한때 대규모로 물이 휩쓸고 지나가는 이런 홍수의 흔적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이 크레이터의 사진을 잘 볼게요. 사진 속 중간중간 동그란 크레이터가 파여 있죠. 그런데 이 크레이터의 주변에 쌓여 있는 퇴적층의 모습을 잘 보시면 꽤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크레이터 주변에 동그랗게 흙더미가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방울 모양처럼 한쪽으로 비대칭하게 길게 흙더미가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대체 왜 이런 지형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바로 크레이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장애물이 만들어졌겠죠. 이 장애물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대규모의 홍수가 벌어지게 되면서 장애물을 지나갈 때 유속이 느려지고 그 뒷부분에서 흙더미가 유독 많이 쌓이게 되는 이런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만약에 크레이터 같은 방해물이 없었다면 그냥 일제히 똑같은 속도로 물이 흘러가면서 이런 별다른 지형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물 속에, 바닥 속에 뭔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언덕 같은 크레이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언덕을 넘어갈 때 물의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요. 그 언덕 바로 뒤편에서 느리게 흘러가는 물 아래에 더 많은 흙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레이터 바로 뒤에 쭉 길게 이어진 마치 물방울 같은 독특한 퇴적층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형적인 특징을 통해서 천문학자들은 아마도 오래전 지금 낮은 고도를 갖고 있는 다양한 웅덩이와 강줄기의 흔적을 따라서 물이 가득 채워지는 이런 대규모의 홍수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식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류의 과학이 더 발전한다면 언젠가는 화성에 잠깐 방문하고 화성에 깃발을 꽂고 화성에서 돌멩이를 주워오는 이런 잠깐의 방문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인류가 오랫동안 화성에 기지를 짓고 화성에 집을 짓고 화성을 제2의 정착지로 두고 살아가는 이런 정착의 미래는 앞으로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칼 세건이 말한 것처럼 visit yes, 방문은 가능하지만 settle not yet, 정착은 글쎄 아직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화성을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화성을 상상하면서 여러분도 매일 밤 하늘에 붉게 떠오르는 화성의 모습을 더 유심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화성을 향한 짧은 여정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주먼지 지흥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